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충고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로부터 배신당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약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이 하던 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아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고소 고발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오해를 풀려고 하시면은 유동규부터 고발해라. 제가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사실 대선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실현할 사람을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사람을 뽑으면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만약에 또 그런 시대 정신을 제대로 잘 실행에 옮기면 나라는 아주 부강해지고 융성해지고 그러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리더십. 사실 한마디로 세종 리더십은 과학기술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야기도 좀 제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세종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태규 총괄본부장께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을 비교를 해보면 저만 유일하게 장사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직원들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정부에게 충고를 했죠. 연말이면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거의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거의 100% 다 제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걸 한번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과학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과학 기술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점만 이렇게 들더라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20년 먹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를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또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고 그 기반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미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1호 공약을 발표를 한 이유가 바로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G5 공약이라고도 하고 555 공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세계 1위의 기술 5개만 우리가 만들면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을 5개를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치고 G5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공약이죠. 그리고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과학기술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DNA가 있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드는 역할이 주어진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또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과학기술 DNA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946년에 홍희석이라는 역사학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조선과학사를 썼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들을 이렇게 뒤져서 우리가 정말로 과학기술 DNA가 있는지를 이제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내신 조선왕조 과학기술의 원천이 바로 세종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사실 이 4대 군주 아닙니까? 세종대왕 재위 기간 30년 정도가 됩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이나 제도나 또는 먹거리 때문에 조선왕조가 500년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재위 기간이 조선 500년 최고의 황금시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 리더십입니다. 과기왕, 과학기술왕 또는 과기군주, 과학기술군주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연료실 기술이라고 조선 후기 역사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세종대왕 그 시절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과학과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또 그 당시 중세 시대니까요. 그 당시는 아랍 쪽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융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산학,
그 계산할 때 샀답니다. 산학과 그리고 또 지리학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비율로 따져보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수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15세기 전반기에 세계 최고 기술이 어느 나라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15세기 전반기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계실 때 세계 최고 기술을 한국이 29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중국이 5개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0개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세계 여러 나라는 어땠느냐?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외의 다른 모든 지역을 합쳐서 2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기술 62개 중에서 거의 절반이 조선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기록들을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아마 절반은 조선 차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과학기술 군주로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그 가장 근본은 사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군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그러니까 생산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세히 좀 해석을 해보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그게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도 추구한 것이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을 해주면 항심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전 분야가 합리적으로 폭넓게 발달했습니다. 우선은 훈민정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업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치구기도 그때 발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 또 천문학도 발달했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같이 시간 측정하고 여러 가지 그 천문 관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나라가 직접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15세기의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궁중음악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과학기술의 합리성이 뿌리 깊게 내려서 정말 과학기술 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발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더 놀라운 거는 그런 합리성에 바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왕의 인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영실의 발탁입니다. 노비 출신 아닙니까?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발탁을 해가지고 천민 신분을 면제해주고 나중에 정삼품까지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전 출신인 이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종이품 그리고 또 통역사 김하라는 분과 천문에 뛰어난 이순지라는 분을 첨지 중추원사 그리고 동부 승지로 발탁하는 이렇게 인사에서도 능력 위주의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게 바로 과학기술의 근간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제도도 합리적으로 만들었죠. 출산, 육아, 휴가 제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이 이때 됐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로 이러한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현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왜 세종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입니다. 그게 세계 지도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신냉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바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짝반짝하는 동그란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우리나라 신문 일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이 역사책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리더는 전쟁의 맨 앞에서 지휘관으로 지휘를 해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반대편에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이과 출신입니다.清华대학 화학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몽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과학기술 중국몽이다 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생각도 바이든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중국이 앞서기 시작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도 미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킨다든지 화성에 보낸다든지, 또 내년이면 천궁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미국 혼자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16개국이 합작해서 쏘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에 중국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쏘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이 중심 화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양당의 거대 후보 둘이서 그냥 계속 그냥 네거티브나 과거 발목 잡기 공방만 벌리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에는 암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동굴 안의 개구리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하루빨리 그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런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미래 화두, 미래 담론, 이런 것으로 바뀌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뭐 어떤 다른 후보에 대한 뭐 비방 같은 거는 뭐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는 리더가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모든 걸 몰라도 된다. 그냥 전문가만 나한테만 맡기면 그 일 잘 해낼 거다. 그게 바로 20세기 산업시대 사고방식입니다. 21세기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한 분야 내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의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원전 쪽도 보면 탈원전 하자는 전문가가 생기고 중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전 세계 흐름을 볼 때 어느 방향이 맞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제대로 방향에 맞는 전문가를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급속하게 떠오른 나라,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죠. 미국은 그전부터 계속 최대 강국이었으니까 논외로하고 새롭게 떠오른 21세기의 두 나라가 바로 중국과 독일입니다. 중국은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이고 독일은 21세기 초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다가 지금은 유럽연합에서 제1위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국과 이 독일의 공통점이 중국 시진핑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과 리더십, 과학적인 문제 해결 리더십, 과학기술 리더십이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중국과 독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신성장 동력 만드는 일, 우리 저출산 양극화 해결하는 일, 그리고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일,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지금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다시 또 찾아올 감염병에 대응하는 일, 이게 전부 과학기술 관련입니다. 외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교부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MIT 박사 출신을 외교부에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이제 외교를 할 때 다른 나라와 논의하는 주제가 전부 과학기술밖에 없답니다. 백신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을 외교부에서 뽑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외교와 과학기술과 경제와 국방안보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이제 처음 보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까지 그러니까 사실 전체를 관장하는 리더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건 뭐 모두 다 상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 리더십 말씀드린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세종 리더십 말씀드린 이유가 세종대왕이 바로 과학기술 리더십으로 조선왕조 500년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고 이제 다음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이태규 총괄본부장께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인문과의 초대 대통령이신 누구입니까?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